서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 방송을 만들고 있는 정선입니다. 네,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나돈 회장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분과 함께 그 순서를 좀 이렇게 좀 시간 맞춰서 또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진행을 합니다. 네,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는 또 예정된 스케줄도 있고 강사님들도 또 뒤에 일정들이 있으셔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지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강 첫 번째, 가족과 국가 이후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정성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박사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섭외받은 마이크가 소리가 좀 작더라고요. 들리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철학박사 정성훈이고요. 오늘 강의를 원래 제가 제목을 정하지 않았는데 제 책 제목을 보시고 그냥 위에 그 가족과 국가 이후의 공동체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책 이야기도 하지만 최근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돌봄 공동체하고 생활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조금 추가로 하겠고요. 제가 넘길 수가 없네요. 이거를 넘어가서 제 소개도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니클라스 루만이라고 하는 학자를 전공을 했고요. 여러분이 대부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체계 이론이라고 그러고 철학에서 거의 잘 다루지 않는 학자인데 그걸로 주제로 서울대에서 철학 박사를 했고 여러 군데 거쳐서 현재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대 학술연구 교수로 있고 강의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이 프로필은 학계 공식 프로필이고 이중생활이죠. 누구나 그렇듯이. 그래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제가 사는 동네는 과천이고 과천에 한 15년 살았고요. 제가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고 얼떨결에 마누라 따라갔다가 근데 저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막 이사장도 하고 방과후도 애들 초등 보내고 그래서 계속 무슨 협동조합 만드는 일들에 또 그때 제가 방과후에 있고 할 때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되고 이래가지고 사협 창립하고 뭐 이런 것들 하다가 뭐 좀 더 하자 이래가지고 과천에 원래 단오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없어가지고 급조한 단체가 과천 남서울교육문화연대라는 단체고 아무도 모르는 단체예요. 왜냐하면 단체 이름을 모르고 단오마당을 한다 이런 단체였고 그래서 요게 저 파란 옷 입고 쌀 주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한 7, 8년 전에 좀 젊을 때. 그래서 단오마당에 매년 참여하고 뭐 코로나 이후로 과천에서 단오마당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마을 기업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방과후 하던 부모들하고 이왕에 남한테 돈 갖다 바치지 말고 밥 먹고 술 먹고 카페지만 밥집입니다. 사실 밥집이고 술집이고 그런 거 차렸다가 한 5년 했는데 망했습니다. 망했고요. 특히 이제 과천은 사실 지금 마을 공동체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면서 주민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같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고 이러면서 상당히 약화되었고 그래 보면 예전에는 뭐 성미산 마을 다음으로 상당히 활성화된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뭐 다른 곳들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공동육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마을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제 책들 좀 이야기를 드리면 서울시립대에 있을 때 냈던 책 그냥 너무 모험집입니다. 도시인간인권이라는 책이 있고 가운데 책만 좀 대중교양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루만까지 사회 철학에 대해서 제가 대학 강의에서 쓰던 교재고 오른쪽이 작년 정도에 나온 인천대 와서 쓴 가족과 국가의회 공동체라는 책인데 대부분 논문 형식이고 너무 학술 논문이라서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강의는 저 가족과 국가의회 공동체에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수 교양이라고 할까요? 저는 어쨌든 공동체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의 시작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교양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책 이후에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것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책을 가지고 책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경찰대에서 15주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쓰는 공동체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그거 관계 혹은 모임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수가 아니라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코이노니아고 뭐 누군가 만나면 다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코이노니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오이코스와 폴리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대학 강의할 때도 언제나 필수 교양으로 이야기하는데 오이코스는 오늘날 영어로 뭐가 될게요? 오이코스를 다루는 학문 오이코노미아가 이코노미가 되는 거고요. 폴리스에서 폴리틱 혹은 경찰, 폴리스 뭐 다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듯이 오이코스는 오늘날 우리의 패밀리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정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핵심은 노예입니다. 생산을 담당하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도 부부 관계하고 부자 관계는 매우 적게 나오고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한 5배 분량이 됩니다. 그 정도로 왜 주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자연스럽게 노예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막 돼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이코스는 다 이제 생산에 다니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위한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좋은 삶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성을 통해서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능력을 발휘해서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을 발휘해서 토론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알아서 먹고 사는 거고 여기 나와서는 오히려 여기는 돈 쓰는 곳이고 돈 쓰는 곳이고 전쟁 물자 대보 이렇게 하면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잘 치를 건가 뭐 이런 걸 토론하는 그런 그 논리적 말하기의 삶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라고 그랬고 이게 이제 공공성의 출발점. 이 폴리스라는 공간에서 하는 그런 논리적 말하기 이런 토론 이런 것이 공공성이라는 말의 출발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공사 부분 있죠. 사와 공의 부분도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근데 번역이 돼가면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면서 오늘날과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정치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 게 헤겔입니다. 헤겔의 시민사회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접하게 될 건데 헤겔의 법철학에서 지트리히카이트라고 하는 인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공동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거 다 설명하다 너무 어렵고 넘어가서 이 인륜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헤겔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의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폴리스의 약간 이분법 사와 공의 구분법에서 이제 근대사회로 오면서 뭔가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사회라는 말은 그 아까 말했던 폴리스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코이노니아 폴리티케라고 불렀고, 코이노니아 폴리티케가 라틴어로 소케타스 키빌리스가 되고, 소케타스 키빌리스가 영어로 시빌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민사회가 정치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근대로 오면서 시민사회와 국가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시민사회는 해결이 욕구의 체계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런, 저는 이런 의미 변화를, 오늘날은 또 다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뭐 아마 NGO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쓰는 시민사회 개념은 비국가 비경제 시민사회 개념을 아마 쓰실 겁니다. 이건 20세기판 시민사회 개념이고요. 근데 쭉 보자면 시민사회는 그런 거예요. 어떤 시민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어쨌든 정치적인 참여 권한을 갖는 그런 계층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을 칭하던 건데, 그게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국가였고 폴리스였고, 근대 사회에 와서는 그 왕이 국가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 사회는 부르주아들의,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을 시민사회라고 하게 되고, 오늘날은 경제가 또 그렇게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비국가 비경제 영역이 시민사회라는 용어로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의미론적인 어떤 단절은 뚜렷하게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산업혁명 이후에 시민사회라는 말은 여기서 헤겔이 규정하듯이 욕구의 체계 혹은 필요국가, 이 말은 뭐예요? 필요국가는 먹고 살기 위한 국가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복지도 해야 되고, 해결의 시민사회 개념에서는 단순히 시장경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웬만한 복지 행정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들을 교육시키고 돌보고 뭐 이러는 것도 다 시민사회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뚜렷이 갈라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오이코스는 없는 거죠. 가족하고 시민사회가 뚜렷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은 요 3단계가 대략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가족은 아주 그냥 자연적으로 딱 공동체인 겁니다. 일륜성이 딱 그냥 직접적으로 공동체인 것인데, 이게 뭐 우리의 성장 과정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커서 이제 사회로 나가면서 완전히 개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 돼서, 근데 개인이 됐는데 개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먹으려 해도 편의점 주인한테 의존해야 되듯이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형식적인 보면서 형식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결은 세 번째 단계로 국가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시민사회의 국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내용은 대부분 있고요. 저 국가는 약간 이념적 규범적 국가, 그러니까 단순히 너가 형식적으로 의존하는 시민에 머물면 안 되고 국가 시민이 돼요. 그리고 뭐보다 사실 요즘 해결 전공자들은 해결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저 국가의 핵심은 군주권, 군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죠. 군주 권력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 시민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됩니다. 이 이후로 지금도 이런 식의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고 하는 도식으로 사회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해결주의자들은 워낙 많아요. 은근히 해결은 잘 몰라도 해결적 용법을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합니다. 19세기 말부터 테니스, 여러분 막스 베버, 딜캡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할 때, 이때부터 공동체하고 사회라는 건 약간 대립적인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연령대들이 좀 있어서 다 게마이샤프트, 게젤샤프트 고등학교 때 들어오셨을 겁니다. 요즘 학생들은 저도 안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 곤란함입니다. 어쨌든 게마이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구분법, 사실 독일어에서 뚜렷이 나뉘는 것이죠. 영어에서 이걸 커뮤니티하고 소사이어티로 옮겨놓고 나면 약간 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게마이는 원래 코먼, 공동적인 이런 말이고, 게젤리히는 사교 파티 같은 걸 뜻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게젤리히하는 관계인데, 여기서는
막 인사하고 이러겠지만 그 다음에 볼 확률이 별로 높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관계, 그게 계절샤프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분법이 등장하면서 사회와 공동체의 구별이 있는데 어쨌든 테니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게마인샤프트에 대한 추억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걸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20세기에 와서 뭐 여러 영미권에서 사회학이 이제 수용이 돼서 미국 사회학은 20세기에 시작이 되는데 미국 사회학이 시작이 될 때 과연 현대적 조건에서 공동체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아예 사라졌다, 아니다, 남아있다. 특히 농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학에서 오랫동안 공동체 연구는 20세기 초중반에는 농촌 사회학이 공동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논변도 있고 반면에 제가 지지하는 논변은 공동체가 풀려났다. 해방 저게 좀 표현이 번역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공동체가 뭐라고 할까 옛날에 어떤 혈족 관계라는 친족 관계로부터 풀려났다. 도시 속에도 공동체가 있다. 어번 커뮤니티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도시사회적인 그 익명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공동체들을 표현하는 말로 적합한 게 저 책은 사실 좋은 책은 아니고 그냥 논문 모음집인데요. 제목을 잘 뽑아서 그냥 제가 그림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게마인샤프트 인 게젤샤프트니까 사회 속의 공동체, 사회 속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 안에 여러 체계 이런 것 따르면 사회적 체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업이나 대학이나 다 사회적 체계들이죠. 근데 그 시스템들 중에 우리가 대학이나 기업은 물론 회사 사장님은 공동체라고 그러죠. 꼭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가족이라고 꼭 그러대. 말도 안 되는 어법을 쓰면 가족, 그 가족이라고 그러고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별로 공동체로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익명적 관계가 지배적인 그런 대부분의 사회적 체계들 중에서 일부가 상당히 게마인샤프트의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공동체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는 어떤 기본 성격을 갖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정리를 하자면 인티머시하고 퍼블릭니스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거를 잘 표현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사이토 주니치라는 사람, 일본 사람의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일본에서는 공공성이라고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일본하고 우리는 많이 비슷해서 딱 90년대에 주로 지역 주민들이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의 우리 따지면 이웃들의 삶과 생명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일어난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거기서 형성된 공론장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쓴 책인데요. 우리도 딱 90년대쯤에 활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 내용이 있고요. 어쨌든 저 책을 참조하면서 뭐 제가 논문을 좀 썼었는데 어쨌든 인티머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근대적인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동양 전통에서 특히 한국에서 뭐 부자 유친 이런 것 때문에 친을 쓰는데 그런 친하고는 다른 친입니다. 인티머시는 사실 좀 번역하자면 내밀성이 더 적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 열정을 사랑하는 책을 번역할 때 처음에 출판사에 내밀성으로 하자 이랬더니 그건 무슨 불륜관계처럼 이래가지고 친밀성으로 해서 그냥 친밀성이 지금 표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양적인 친자의 철저히 혈족 중심의 친자하고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가족에서 도망 나온 그래서 남녀가 청춘 남녀가 연애하고 친구들끼리 동성간의 이제 우정, 연애와 우정, 근대적인 연애와 우정, 자기 아빠 엄마 모르게 하는 거가 인티머시의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도시 공동체를 형성한다 했을 때 저도 이제 공동육아를 제가 할 때 다른 부모들하고 동네 아저씨들과의 관계가 이거야말로 친밀성이다. 원래 서로 일면식도 없고 핏줄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일을 하다가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가 무슨 이렇게 형제처럼 되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인티머시인 거죠.
그런데 이 인티머시에 머물면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것이 공공성을 어느 정도 지향해야 됩니다. 인티머시 속에서 의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적인 과천시의 공공성으로 우리 공동체를 끌어올렸던 사태는 저희 애들 다니던 방과후를 터전을 옮기려 하는데 과천시 건축가가 뭐 불허를 내리고 그러니까 학교 밖 방과후니까 법 제도에 없다. 건축법의 항목에 없으니까 입주 불허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막 데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주도했던 한 분을 시의원 후보까지 내보내는 그런 아슬아슬하게 낙선하는 사태가 역시 무소속은 힘들더만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것들에 개입을 하는 그 뒤에는 막 저희 방과후를 무시하지 못하는 과천시장의 트라우마 막 두근두근만 보면 두근두근 되는 이런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 미스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공동체 자체가 공공성은 절대 아닙니다. 사이토주의도 강조하는데 공동체 자체는 클로즈드 되어 있는 거고 퍼블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퍼블릭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퍼블리케이션이 퍼블릭이죠, 그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의미가 달라지지만 퍼블리케이션도 퍼블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제목에 나와 있는 공론장도 사실은 퍼블릭 스피어죠. 영어에서는 그리고 사실 독일어에서 저 공론장이라는 용어는 독일어적 용어입니다. 웨펜트리카이트라고 독일어에서 그 퍼블릭에 해당하는 웨펜트리라는 단어의 특징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오픈이 열려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독일어에서 공공성 공론장은 열려 있다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퍼블릭은 열린 지향이 큰 반면에 사실은 공동체는 닫혀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곧 공공성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뭐 지금 많은 것들을 제가 막 빠뜨리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보니까 근데 요즘은 무슨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든 어디 사회적 경제 뭐를 하든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버마스 막 이런 사람들 잘 알대요 이름을 놀랍게도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소개 못 받은 이론을 이야기하자면 원래 그냥 공동체하고 무관하게 연애 자체 근대적 연애의 탄생 과정 자체를 제일 제대로 연구한 책은 니클라스 루만의 열정으로 사랑이라는 책이고 제가 번역하긴 했는데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절판된 지 좀 됐고 나중에 다시 번역을 좀 하는데 저게 자세한 해설 없이는 사실은 이해가 불가능한 책이라서 완전 해설판으로 다시 번역을 할까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드린 사이토 주니치 책도 있고 뭐 공공성에 대한 프래그마티즘 미국에서의 철학적 논의는 존 듀이의 책을 보면 좋고 제 논문들이 요 논문들은 다 가족과 국가 이후의 공동체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논문입니다. 저는 논문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클라스 루만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현대사회를 루만의 관점에서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라고 봅니다.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는 더 이상 보면 분절이 지배적인 힘을 못 가집니다. 여기도 지금 분절로 따지면 다른 시도에서 다 왔지만 언제든지 교류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자기가 소속된 도시라든지 이런 것보다 다른 쪽하고도 더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국경도 마구 넘어다니면서 분절들을 넘어다닙니다. 그리고 중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계층 신분 같은 그런 디퍼렌시에이션 원리도 남아있지만 물론 약화되어 있거나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계층적 분화는 오늘날 조직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철저하게 위계 조직이죠. 하지만 회사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다른 맥락으로 넘어가서 그 위계 질서를 강요하면 그 사람은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죠? 여기 와서 갑자기 내가 제가 만약 회사 사장이고 박대준 선생님이 제 직원이라 치면 여기 와서 제가 갑자기 왜 일을 안 하느냐 막 이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맥락에서만 분절이라든지 위계라든지 중심과 주변은 남아있고 현대사회, 세계사회 전체로 보자면 그것들은 다 약화되어 있는 디퍼렌시에이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세계사회의 기본적인 분화형식은 뭐냐? 펑션에 따른 것이다. 펑션은 뭐냐? 문제와 문제 해결의 연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특정 영역이 전담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 그럼 그런 펑션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들이 뭐냐? 정치, 경제, 법, 과학, 교육, 예술, 종교, 대중매체 이런 게 다 펑션 시스템이라. 나름의 기능을 갖고 있고 다 코드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집단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 기능을 갖고 있고 여당과 야당, 권력 우세와 권력 열세로 코드화되어 있고 무조건 이 코드화는 포지티브 밸류를 차지하려고 여당이 되려고 난리를 치는 그리고 그 여당과 야당의 값을 할당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치는 선거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법은 합법과 불법의 코드로 되어 있고 규범적 기대의 안정화 기능을 가지며 뭐 어쨌든 우리 무조건 합법하려고 하지 여러분 일부러 불법하려고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권력 매체 2차 코드화로 부르고 경제는 소유와 비소유로 출발을 했는데 화폐 경제가 되면서 화폐 매체가 지배적이게 되면서 지불하느냐 안 지불하느냐 그래서 지불하는 게 더 좋은 가치가 되는 이게 자본주의적 특징이죠. 과거의 경제는 많이 갖고 있는 것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계속 지불의 순환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희소성의 조건하에서 미래의 공급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루만이 다 책을 한 권씩 쓴 겁니다. 사회의 경제, 사회의 법, 사회의 경제, 사회의 과학, 사회의 예술까지 쓰고 죽었고요. 이 양반이 나머지는 6호로 남아 있는데 6호로 남은 것들을 또 다 제자들이 모아서 출판을 하고 원래는 이런 것들을 한 500~600페이지 책으로 싹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를 쓰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암에 걸려서 이제 70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한 5개 쓰고 이라고 사회에 써버리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책의 대부분의 이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서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번역도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물론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경고드리고 어쨌든 네. 그래서 그 기능적 분화가 돼 있다. 이게 기본적인 현대사회의 구조다. 주도적 구도. 여기서 저는 이제 뭐 아까 사회 속의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동력으로 생기는 거냐 했을 때 제가 아까 뭐 친밀성, 공공성 뭐 여러 이제 돌봄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보자면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카운터 펑션으로 생겨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기. 카운터는 이중의 의미인데 원래 그래서 제가 저걸 보통은 뭐 카운터를 우리나라에서 대항이라든지 반대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사실 카운터 파트너는 상대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 권투할 때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는 한편으로는 맞서는 거죠. 싸우죠. 권투할 때 상대방처럼 때리지만 상대가 없으면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완적이라는. 그래서 맞짝을 이룬다는 느낌으로 제가 맞기능으로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게 이제 한살림 처음에 그 쌀 장사 시작했다. 쌀강 청량리인가 그쪽에 그 쌀 가게. 저 무렵에만 해도 한살림은 상당히 반자본주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집 안 모이면 배달 안 해주고 그죠? 교육 안 받으면 안 해주고. 90년대만 해도 제가 처음 한살림 가입했을 때인가 90년대 말인지 그때 교육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아주 당황했던 뭐 이런 무서운 집단이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0년대 후반, 2008년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교육 안 받대요 이제, 그죠? 교육 안 받아도 되고 다시 안 모아도 되고 뭐 이제 그냥 막 배송해 주대요. 그러고 막 매장도 있고 그죠? 아무 때나 가서 막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 쓰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한살림이 그래도 맞기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주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카운터 맞서기도 하고 보완도 하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도 쌀에 대한 협정 가격을 유지하죠. 쌀을 비롯한 주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봄에 협정한 대로 가을에 하는. 그래가지고 뭐 10년 전인가 전국에서 한살림이 배추가 제일 싼 그런 사태도 벌어진 적이 있죠. 그래서 협정 가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아직도 남아있는 제가 볼 때 카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에 맞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런 데서 저는 이제 여러 생협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살림만 어느 정도 카운터 이코노미인 것 같아요. 다른 건 그냥 자본주의 경제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고 사실은 공동육아를 비롯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원래 지역 아동센터 이거 다 카운터 에듀케이션에서 시작합니다.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던 시절에 스스로 만드는 거죠. 자원봉사자들 모으고 이래갖고 지금 지역 아동센터로 부르지만 그 공부방이었잖아요. 막 남북 이런 데서도 공부방 그런 거 기억나는데 그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제도화해달라 혹은 지원해달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카운터의 성격을 좀 잃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맡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성격 자체가 이럴 수밖에 흡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제도권이 열심히 하면 흡수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흡수돼 버리면 문제가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 또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맡기는 공동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주목을 많이 하는 맡기는 공동체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은 상당히 제도화됐고 그래서 요즘 공동육아도 잘 안 하죠. 다 국공립 무조건 선호하고 어린이집 그렇게 힘들게 자기가 막 참여해서 어린이집 만들고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20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 새로 만드는 사람 많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전히 돌봄에 주목하냐면 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인 돌봄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거를 다 국가가 뭐 요즘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는 논문으로 철학자들도 많이 내고 정치학자들도 많이 냅니다. 돌봄의 국가 책임 막 하죠. 사실 저는 그런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돌봄은 좋은 말인데 저런 주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 다 묻지. 그리고 정부마다 해줬다가 말았다 할 거예요. 그죠? 정권 교체될 때마다 어떤 돌봄에 대해서 특히 아이 돌봄은 지금 한국에서는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예산이 점점 절약되고 있습니다. 아이 수가 줄어가지고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인 돌봄은 끝없이 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끝없이 예산이 늘어날 거고 제가 절대 감당 못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공공요양시설을 하면 뭐 이거 다 못합니다. 절대 못하고 상당한 정도의 자원봉사와 하여튼 자발적인 기여들이 보태지지 않으면 저는 돌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또한 그러지 않으면 시장 영역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돌봄은 어쨌든 시장 경제 영역으로 가든 국가 영역으로 가든 이쪽에서 양쪽으로 가려고 하는 막 이 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이 돌봄을 자체를 위한 돌봄을 위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고 1990년대에 공동육아 협동조합 같은 게 처음 생겼듯이 지금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지역마다 마을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지금 세계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김희감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의 돌봄 공공성 이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지금 좀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그런데 제 결론은 돌봄을 위한 돌봄 자체를 목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도 아니고 돌봄 자체를 위한 마을 돌봄 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이 제가 발간한 논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쓴 겁니다. 사랑에서 돌봄으로 기본 공동체 코드 전환이라고 올해 초에 여름인가 낸 논문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는 맡기는 공동체에서 매우 제일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제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발표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나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길래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요즘 뜨거운 쟁점이잖아요. 행정구역 개편 이런 문제가 관련해가지고 나름 철학자가 보탤 수 있는 어떤 활용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에 직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부터가 이제 저의 고민의 시작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인천 영종도가 중구거든요. 중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기로는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입니다. 중구와 영종도 사이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중구에서 영종도로 가는 방법은 월미도에서 배를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요? 사실은 영종도는 인천이지만 서울로 가는 길만 잘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둘러싸고 위로 가고 맨 아래로 가고 인천 가운데서 갈 수가 없는 골때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영종도가 심지어 인천의 위에 다리 연결된 서구도 아니고 밑으로 연결된 여수구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중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유정복 시장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종구를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서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검담구 신설하고 지금 이런 행정구역 재편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천 자체에서는 합의가 끝났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구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영종도의 국제공항 건설도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죠? 20년을 넘게 저 사람들은 중국민 노릇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 이게 생활권하고 너무나 괴리된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극단적인 사례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저것만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일단 순탄하게 추진되어 가던 뭔가 경기국도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죠? 분위기가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인구가 너무 많고 하니까 북도가 당연히 분리되는 게 맞지 이러고 있는데 이 불행한 김포가 왜냐하면 김포는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천광역시 저 위에 있잖아요. 저 서구 위에 저 검담구 여 계양구 이쪽 다 김포예요. 김포공항도 김포잖아요. 서울 김포 통합 그 지도 보면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막 이렇게 길다랗게 그게 밑에 도시지역 다 뺏겨가지고 그런 겁니다.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위에만 쭉 남아가지고 원래는 한강 유역은 그 군사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입을 못하는 데라서 거기는 시가 안 되고 그 김포군에 남은 거예요. 인천광역시도 안 들어가고 서울특별시도 안 들어가는데 그 남은 군사구역이 갑자기 무슨 도시 개발 허가가 났는지 한강 신도시가 생기더니 갑자기 그 동네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우리 그냥 서울로 가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김포 사람들도 좀 그 심정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김포에서 서울로 편입되자고 하는 것은 동쪽의 신도시 사람들 말입니다. 또 김포 서쪽 사람들은 강화도 연결되는 데고 그쪽은 거의 강화도 분위기예요. 광화도는 황당하게 인천광역시입니다. 하여튼 여기가 보라파요. 하여튼 보라픈 동네고 행정구역이 발전 생활하고 하여튼 아무 상관없는 희한하게 돼 있고 또 심지어 그 큰 게
김포는 인천 부천 사이에 막 끼어가지고 밑으로 어쨌든 경기남도랑 연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북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북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난리인데 근데 사실은 그냥 인천광역시 넓히는 게 맞거든요. 혹은 경기서도를 만드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이제 김포 시민은 인천이 이게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안 가려고 절대 이러는 건데 하여튼 이런 골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뭐 행정 전문가는 절대 아니니까 쓸만한 표현이 생활세계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운동을 하거나 주민권력 공론장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꼭 행정 단위에 맞춰서 우리의 도시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출발점은. 그리고 지금 한국의 행정구역은 어쨌든 뭐 1910몇 년 일제가 재편한 이후로의 기본 틀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삶에 온 현대적 삶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상한 거 많다고 봐요. 예를 들면 대전도 그럴 텐데 도넛이잖아요. 충청도와의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는 일본도 원래 일본이 그런 식으로 했다. 일본은 또 다 바꿨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넛형으로 가운데 제일 큰 도시는만 지원자치자한테 떨어져가 있고 나머지 주변부 쭉 둘러가지고 막 소외감 느끼고 이게 딱 중심 주변 도시 기능적 분화 이전에 옛날 그 분화 형식인데 그랬던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죠. 광역시하고 도하고 구분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으로부터 도시를 한번 접근해보자 하면 쓸만한 개념이 생활세계와 지평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지평 허라이즌은 뭐냐면 도시라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저도 오늘 대전역까지 걸어왔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1.1km 이 정도면 걷겠는데 하고 왔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걸을 수가 없는 희한한 길이더만요. 지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와. 네. 이러면은 그런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지평이 끊깁니다. 그죠? 네, 우리 삶의 지평. 그래서 지도로 볼 때하고 실제 걸어 다닐 때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를 볼 때 각각 지평은 다르죠. 그죠? KTX 타면 대전이 인천보다 더 가깝습니다. 저한테.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지평들은 계속 다 다르게 열리는 건데 그 지평들을 이 넓어지는 기본 원리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구별법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기대 구조가 넓혀지는 거죠.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여기에 올 때 그래도 제가 박태근 선생님을 2번을 뵙고 오늘 3번째 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처음 오는데 뭐 여기 건물도 못 찾는데 그죠? 여기 다른 분들 다 모르겠고 뭐 이런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왔는데 사실은 행사가 없더라. 이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기였다. 뭐 한 2번 배웠더니 막 인상 좋아 그냥 이러고 왔더니 없어. 이런 그래서 원래 신뢰라고 하는 건 리스크하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박태현 선생님도 저를 믿어가지고 인천대 왔어요. 한 번은 부르셔서 만났고 그 다음에 제가 불러서 만났고 오늘 또 불려서 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미스트러스트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신으로 오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트러스트의 시작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근데 우리가 이것은 더 이상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제가 오늘 KTX를 타고 왔겠죠? 저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 타고 지금 어떻게 오겠어요? 광명역에서 그냥 KTX 타고 내려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컨피던스, 확신. 그리고 이 경우에 컨피던스의 경우에 좌절될 경우
누구한테 기록시키냐면 코레일한테 기록시키지 저한테 제 탓 안 합니다. 내가 왜 코레일 타려고 그랬지? 네?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오히려 여기 왔는데 아무도 없다 이러면 제가 제 탓을 합니다. 내가 왜 박태순이라는 사람을 믿어가지고 제 탓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거나 기차 타거나 초등학교가 보내고 어린이집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바꾸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트러스트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이후의 학교들은 그냥 컨피던스 못 바꾸잖아요. 이상하지 않는 한. 네? 그건 엄청난 일이고. 그러니까 컨피던스의 성격을 갖고 그럴 때 그래서 학교에서 난 사고들에 그렇게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외부 기속을 합니다. 내 탓은 아니에요. 네 탓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하고 데인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영어로 쓰는 게 훨씬 쉽죠, 여러분. 저도 논문 쓸 때 억지로 막 번역하라 그래서 번역을 위험 감수, 뭐 위해, 뭐 이렇게 하는데 더 어려워요. 리스크와 데인저. 그러니까 트러스트는 리스크를 함축하는 거고 내 탓이 포함되는 거예요. 반면에 컨피던스는 데인저입니다. 그냥 사고입니다. KTX가 사고 나는 거는 데인저지, 데인저러스한 일이지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러죠? 그런 거고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죠. 자, 이게 이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대안들 중에 선택인 신뢰는 트러스트는 리스크고 대안 없는 확신은 데인저고 뭐 이거 수용 태도 이거는 금방 제가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시에 적용을 해보자면 기대의 지평으로 생활 도시가 떠오르는 양상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 카페에 가서 단골이 된다. 이 트러스트죠. 다른 카페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애가 초등학교에 갔다부터는 컨피던스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애 키우는 과정과 함께 좀 뭐 저도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과천에서의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생활 도시의 확장인데 사실 뭐 십몇 년 전에 처음 이사 갔을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저 서울에 살다가 과천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 처음에는 자기 애 키우는 거기만 관심 있지 과천시청 어딘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는 과천 중에서도 그 비닐하우스 많고 한 빌라 있는 외곽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이랑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과천시청 어딘지도 모르고 뭐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어린이집 있는 그 동네에서만 트러스트 관계로 하는 거고 그때 그 동네는 편의점 하나 없는 동네였는데 전방 하나 있었습니다. 밤 9시면 문 닫고 가게 주인 아저씨는 매일 술에 취해 있고 계산 잘못하고 막 내가 대신 계산해주고 막 이러는 전방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살 때는 철저하게 트러스트. 그래서 돈 없어요 이래도 외상되고 이런 동네 있죠.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하면서부터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 이제 학교가 없는 동네니까 그 시골 같은 동네니까 이제 과천 시내 도심지로 나가서 살게 되면서부터 이제 컨피던스 과천 시내에서 일종의 컨피던스 학교 보내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고 우리가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걱정 안 하죠. 수돗물이 끊길까 전기가 끊길까 걱정 안 하죠. 거의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컨피던스의 그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도시의 지평은 이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상이 핵심은 요겁니다. 한국 대도시 주민들의 기대 양상이 저는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990년대에 주로 우리도 공동육아를 비롯해서 마을 공동체, 뭐 주민운동, 시민운동 많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가 되고 나서부터 막 일어났는데 그때 전부 그런 공부방 만들든 어린이집 만들든 이게 다 트러스트로 시작한 겁니다. 그죠? 처음에 어린이집 교사들 공동육아에 시작될 때 어린이집 교사들 다 교사 자격증 없었습니다. 그런 제도도 없었고 그냥 부모 중에서 교사였어요. 보통 많은 경우. 그러다가 제도가 생기니까 부모 중에서 시험 합격할 것 같은 사람한테 당시 공부해라.
당신 시간 납치 이래가지고 자격증 강제로 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이게 트러스트 어떤 자격증도 없지 뭐 시설 기준도 없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트러스트고 그런 만큼 또 싸움도 내부에서 많이 일어나죠. 왜 트러스트와 미스트러스트 신뢰와 불신은 짝입니다.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만큼 싸움 많이 나는 데도 없죠. 불신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막 이사장 고발하고 막 이런 거 규탄하고 막 이런 사태만 막 일어납니다. 공동육아 내에서는 난립니다. 막. 공동육아 어린이집 바로 옆에 일부러 어린이집이 너무 좋아요. 그 이사 왔던 아줌마가 어린이집 시끄럽다고 나중에 민원 넣는 사람인데 자기 빼버리고 막 이런 사태 벌어지고 그래서 원래 신뢰는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주민운동이 가능했고 공동체가 가능했고 뭐 주민공론장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것들이 잘 된 덕에 지방자치가 나름 뭐 제도적으로는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게끔 못한 거지만 어쨌든 지자체장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신뢰관계로부터 형성된 공동체들이 요구하는 찌밀 공동체들이 요구하는 것들 마구 잘 들어준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막 지원하고 무슨 과천형 어린이집 어느 나이가 제가 이사장 할 때 갑자기 과천시에서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와 이랬던데 시장 바뀌니까 바로 없어져가지고 또 이런 환란가 돼버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잘해준다고 막 하는 제도들이 엄청 생겨요. 그래서 뭐 여기 NGO 센터도 그런 거 생겼을 거고 뭐 곳곳에 가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뭐 많죠. 다 그렇게 이제 해서 지방자치가 많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젊은 부모님 정도 산에서는 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신만 따라 갑니다. 어린이집도 결국 공동육아 오는 경우 공동육아 어린이집 중에도 쏠림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 했던 어린이집은 그 다음에 한 몇 년간 상당히 충원이 잘 됐거든요. 제 자랑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걸로 소문이 나면 확신을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건 거의 뭔지 알겠죠? 리스크를 감수할 생각이 없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오면 저 같은 사람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진다고 스스로 이사장을 하는데 아무도 이사장 안 하나. 이런 거 민원인이에요. 조합에 대해서 자기가 조합원인데 조합 이사장이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같은 조합원인데 막 민원인입니다. 항의하고 데인저로 보는 리스크. 그래서 이런 확신에 대한 그것이 너무 확신의 시스템에 대한 게 너무 커지는 게 한국 대도시의 주민들의 기대 항상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 재편 논의하고 뭘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저는 확실하게 기초적인 단위하고 광역적인 단위를 딱 나눠서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확신의 시스템은 초광역일수록 저는 좋다고. 저는 사실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광역인 게 맞다고. 메가 광역. 왜냐하면 수도 전부 팔당된 물을 씁니다. 수도 인천까지 싹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 시스템 어차피 다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GTX 다 연결돼 버렸죠. 근데 막 용인 보고 너네만 아니 용인이랑 김포 보고 너네 지자체가 만들었으니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하철 관리하면 안 된다고. 인천 지하철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저는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은 통합관리 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 보고 그래서 초강력 그 확신의 시스템은 초강력일수록 오히려 좋다. 그래서 전국을 전부 지금 대전, 충남, 충북 합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초강력 범위로 좀 넓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아주 기초적인 단위, 우리의 자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동보다도 더 작아야 된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서 아이를 데리고 신뢰를 형성하는 어떤 단위 이런 것들로 형성해야 돼요. 그게 꼭 행정 단위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하고 자치를 합치려고 해요. 근데 독일은 아니거든. 독일의 게마인데라고 하는 걸 아마 여러분이 기초적인 자치 단위로 알 건데 모든 게마인데가 행정기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게마인데 중에 큰 거 하나의 행정을 몰아놓고 나머지는 비용 줘가지고 그냥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탄력적인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자치하고 행정 시스템은 꼭 똑같이 갈 필요 없고 그 모두에서 꼭 지금 시기에 그 대의제 선거제도를 꼭 가질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신뢰에 기초한 자치 단위가 기초부터 조금 더 큰 단위로 확장돼가는 원리하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보조하는 것으로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결국 그 선거를 치를 거냐라고 하는 것은 좀 또 탄력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독일 같은 경우 주마다 자율이죠. 그렇게 바꿔놓고 우리도 제주도는 자율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거 없애버리기도 하는데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동수준 이하의 정말 신뢰의 공동체 단위에서는 저는 오히려 선거가 공동체 요소를 막는 것도 있고 특히 정당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단위에서는 저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의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원래 고대 그리스나 그렇고 유럽의 중세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대 초기까지도 추첨이 상당히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였어요. 장자크 루소는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 더 민주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루소는 민주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때 민주주의 인기 없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우중정치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중정치한테 맞는 거는 그냥 추천, 별것 아닌 일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 전문가를 뽑는다고 생각하니까 선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에 공동체를 이끌어갈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그러면 자원자 중에서 그냥 추첨으로 뽑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신뢰의 공동체 단위는 지금하고는 다른 발상으로 하고 행정은 그야말로 행정 효율, 컨피던스의 원리, 어떻게 확신을 제공하느냐고 기본적으로는 초강력일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확신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 정도를 여러분한테 그냥 써먹을 만한 개념으로 알려드리고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